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오늘 1부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일본에 관한 과거와 미래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15 광복 76주년인데 네. 자, 이럴 때 지금 일본과 한국이 어떤 방향을 이렇게 취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는 어떤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가, 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 광복절에 그 문가리가 축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난번에 비해서는 좀 톤다운 된 거로는 생각되는데, 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건 누가 기한을 하는지,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북한아들 기한하고 지가 자구 수직 몇 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8월 광복절 이게 생각나니까 제가 공관장 할 때 캐나다에서 2018년 봄이죠. 그게 이제 마지막 행사를 마치고 제가 와서 한국을 귀국했었는데, 그때 3.1절이었습니다. 네. 그 공관에서 이제 3.1절 8.15 되면 대통령 축사가 나오죠. 네. 그런 걸 교민단체를 불러가지고 애국가 제창하고 난 다음에 그걸 제가 읽습니다. 내 공관장들이 읽는데, 제가 읽기 전에 그걸 한번 그 전날에 출력을 해봤더니 이거 뭐 내용이 뭐 형편없더라고요. 이제 역사 왜곡에다가 예, 있지도 않아 사실 갖다 집어넣고 마치 이게 무슨 뭐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건지 제가 영 불쾌해서 일부러 교민 행사에서 그걸 안 읽었습니다. 근데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린터 고장으로 좀 본부와 교신이 문제가 있어서 그 축사를 못 받았다 그랬더니 2018년에 이미 지금 정권 잡았을 때거든요. 문가리가. 그러니까 그때 평소에는 안 보이던 빨갱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게. 아, 친북 인사들이. 네, 예. 몬트리올이에요. 예, 예. 와가지고는 전혀 얼굴도 모르는 평소에 잘 모르는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제 돈을 걸면서 아, 이거 우리 대통령의 축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면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민대장이 아, 이거는 공관체하고 이미 시간 문제상 그건 안 하기로 했다. 이래가 짧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안 하는 사람 제가 왜 중단했는지 알죠? 네. 예. 근데 그런 이유로 제가 이제 현직 공관직이 있었기 때문에 막 그걸 일부러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제가 읽지 않겠다고 말을 못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정도로 불쾌했습니다. 근데 이번 것도 그와 뭐 유사한 그 문제긴 한데 뭐 딱 요지는 두 개는 안 여보니까 하나는 국내적인 건데 방역 독재 강화하겠다. 데모할 생각 마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의 제도화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결국 트럼프 때 그 벌이던 쇼, 그 다음에 싱가포르하고 판문점, 그때 이제 그 발언했던 그 내용을 갖다가 좀 법제화하자. 그래서 거기에다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자. 그 두 가지가 가장 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광복절이 되면 꼭 이제 나오죠. 일본 문제가 나오는데 그간에 언론에서는 이제 미국, 중국 각축 구도만 쭉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가 일본 문제가 간간히 쭉 나왔었는데 이게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스가가 참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또 장황한 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그 전범들을 갖다가 모셔놓은 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별로 이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로서는 불쾌하긴 한데 그러면 독일을 보자 이겁니다. 독일에 나치에 협조했던 장군들이 있거든요. 그 장군들 뭐 구데리안이, 롬메리니, 만슈타인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죽을 때 그 독일 연방군 서독 연방군이 군법에 따라서 예의를 지켜 다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도 무슨 그런 사람들 기일이나 이런 데 모임을 다 있습니다. 예, 다 이거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 따지고 보면 어찌 보면 다 전범들이죠. 구데리안 같은 경우도 뭐 정격진 아버지 그 사람도 이제 몇 년 형을 살았고 형을 안 살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전범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서독 정부에서 극진한 예의를 갖춰서 다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무덤들이 있고. 근데 그거는 왜 비난 안 하는 거죠, 그래 되면은. 그래서 이거는 예컨대 이게 신도 사상 이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그게 일본에 보면 과학적인 그런 심성이 좀 약한 게 이게 무슨 그 미신하고 결부된 그런 국가 종교거든요, 신도라는 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로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2차 대전 침략자들, 그 장군들 갖다 모시 위패 같은 게 있으니까 불쾌하긴 한데 이거 절대 신사참배 이거 중단 안 합니다. 저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차 대전에 패전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 힘이 모자라서 패전을 했지만은 그 패전한 부분에 대한 역사적 반성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영국이 그러면 과거에 뭐 식민 지배했다고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하느냐, 프랑스가 식민 지배에 사과하느냐, 왜 우리만 강요하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뭐 독일은 홀로코스트 했다. 그럼 너것도 난징 학살이나 했지 않느냐 이러지만은 이제 일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이렇게 가지고 그런 부분을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지경처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반일 단체나 주요 언론들이 정말 그 이길 수 없는 싸움, 별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 독일하고 차이. 독일 같은 경우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에 대한 사정화했지. 이웃 나라, 그 다음에 프랑스, 노르웨이, 폴란드 침략한 거 일체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의 패배에 대한 사과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륜에 대한 범죄, 홀로코스트는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역대 수상들이 계속 사죄를 한 거지 전쟁 발발 자체에 사죄한 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식민지 제국주의라고 그렇게 운운하지만 그러면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과연 소장님 말씀대로 한 번을 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도 제국주의를 했죠. 필리핀도 지배하고 쿠바도 지배하고. 그 다음에 300년 지배받은 인도가 영국에 대해서 사죄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350년 지배받은 인도네시아도 네덜란드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그런 문제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특별한 관계를 맺고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좀 디테일한 부분에 그냥 목숨 거는 이러면 안 돼. 요즘에 또 스포츠 대회 때만 나오는 게 우길기라는 거. 예.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 좀 언론 기자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게 2차 대전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우길기는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거치면서 일본 해군기입니다. 해군기. 그러니까 일본의 그 해군은 해군 문양을 그 우길기라고 그렇죠. 해군 문양으로 쓴 거죠. 그래서 소장님 그 미국 영화 그 배틀시에 보면은 그 전쟁하기 전에 그 림팩 훈련에서 미국하고 일본 그 축구 국가대표단이 시합을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일본 장병들이 우길기 흔들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의 영화거든요. 그 미국 애들이 전혀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그런 일에. 근데 왜 좀 한국만 우길기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난리를 치는지 이게 정말 에너지를 좀 다른 데 쏟아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러니까 생각이 과거의 들고요. 제국주의 역사까지도 예.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게 내가 그 볼 때 그거는 옳지 않고 예. 또 지금 아프리카와 과거 식민지 종주국 간의 관계를 보면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로 다 잘 지내지. 당연하죠. 프랑스가 차드나 이런 데 다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과거 식민지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 쿠데타 세력들을 그렇죠. 제거하고 특별히 있었습니까? 같은 프로권 나라들이니까 다 경제 원조도 하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 전부 그 군대 보내서 외인 부대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거를 갖다가 과거 식민지 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그것까지 반성하라고 하는 거는 그건 내가 볼 때 불가능한 이야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이제 좌우 정권이 바뀌면서 하나같이 같은 그 동일한 점이 있었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근대화의 피해자인데 사실은 이제 세계 그 쟁탈진의 이제 패자들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패자인데 이 패자가 졌다는 거, 근대화 운동에 졌다는 걸 갖다가 이상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도덕지구, 패한 우리가 도덕지구를 가지고 있고, 너 그 제국주의 세력은 못된 놈들이니까 계속 끊임없이 사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실제 그 죄책감을 느끼는 그 국가들이 절대 사죄 안 하죠. 예, 사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사죄를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사과 문제는 제가 최근에 그 논설 같은 거 제가 보기는 싫은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한결같이 일본 문제 다루는 식자승들이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진정한 사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사과를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진정한 사과를 하겠다 하는데도 하지 마 그러잖아요. 안 받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전 세계 유독 한국만 이런 이상한 이런 멘탈리티와 이데올로기적 속성에 사로잡힌 점이 많은데. 자, 식민지 가지고 그러는데 일본은 76년이고 50년에 북한이 남측을 식민지로 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점령을요. 그 중국이나 소련이 사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예. 더 현대에 있었던 예.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보다 더 현대에 가까이 있었던 그 6.25 전쟁의 남침과 학살. 자, 일본이 일제시대 때 다 죽인 사람이 한국에 독립군을 죽이고 한 사람이 6.25 전쟁의 숫자에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공군이 한국 사람 죽인 거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전범인 김일성이나 또 모택동이나 주얼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라고 한국은 왜 말하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되었어요. 6.25 전쟁 전범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중국하고 수교 맺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걸 갖다 분명히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유독 일본만 가지고 하는 거는 분명히 뒤에 사악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 단순히 그냥 민족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민족은 그럼 북한한테 먹혔으면 나라가 사라질 뻔했는데 공산국가로 김씨 왕조로 그렇죠.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딱 올바른 말 한 번 했더만요. 그러니까 저 핵무기 가지고 초창기에 집권하고 난 다음에 기세 등등할 때 일본은 100년 원수고 중국은 1000년 원수라 했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 반일로 어떤 그 언론을 몰고 갈 경우에 사실은 일본에 있는 한국 동포들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거류민단이라는 게 이제 민단이 있고 조총련 북한계가 있는데 이 거류민단이 제가 이제 경상남도에서 몇 번 만났었는데 이 사람들 한국까지 하는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반일 운동할 때마다 자기들 굉장히 괴롭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일본은 제2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예. 일본에 기여한 사람도 있고 기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여하간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해방되고 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살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거기서 이미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삶의 터전을 잡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결국 여기서 각을 세우고 일본이 나쁘다. 그러니까 광복절 같은데 무슨 뭐 혈서 쓰기 운동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때 좀 착각한 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교포들 같은 거 계속해서 이제 반일 같은 세미나 같은 그런 거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좀 불쾌했었거든요. 교류민단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게 단순히 일본에 사는 사람이 분명히 이제 그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보다 애국적이고 한국을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이미 일본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을 그렇게 험하게 다루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우리 100만 명 이상의 동포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요 한 4, 5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한국이 친북 친중적으로 가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상당히 이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소위 말해서 그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있었죠. 이게 비공식적인 이야기인데 공유하는 예, 미국 그러니까 캐나다 그다음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백인 국가들, 앵글로색슨 국가들, 영어 쓰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인데 이제 최근에 재면한 거는 소위 말해서 20세기 초에 이제 일본이 영일 동맹을 기초로 해서 세계 제국으로 이제 나설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신영일 동맹이라는 게 언론에 상당히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항모 전단도 일본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파이브 아이즈가 아니고 일본까지 합쳐서 식스 아이즈가 됐다는 게 이제 언론에 자주 뜨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인종적으로 다 백인인데 일본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자, 여기 파이브 아이즈에 대해 설명을 좀 보태자면 네.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백인 서방이라고 부르는 거는 프랑스 뭐 독일 다 포함되죠. 다 포함한 네. 거지만 이 네. 파이브 아이스라는 거는 미국과 인종적, 정서적 그리고 이념적 공감을 가지면서 주요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핵심 후방이다 뭐 이런 뜻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세계는 영어 쓰는 앵글로색슨이 계속 지배할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 친목 단체에 인종적으로 전혀 관리는 일본을 끼워준다는 거는 그만큼 일본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서구 가치, 유사성 이런 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 치르는 대가를 보면요. 일본이 아프간에 8조를 썼다지 않습니까? 우리 8배 썼습니다. 우리가 1조 좀 더 썼으니까. 일본이 또 시리아나 이런 데도 엄청 썼을 거고 이라크에도 엄청 썼거든요. 부자나라니까 엄청 강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식스 아이즈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들어가서 이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 기여를 했죠. 이 동양을 넘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 앵글로색슨 그 그룹에 남아야 되겠다라는 노력을 몸빵 돈빵으로 엄청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불쾌한 이제 소식인데 옛날에 호주가 백호주로 해가지고 아시아인들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영장에도 못 들어갔었거든요. 백인들 하고 있는 수영장에 60년 70대학인데 그때 전 세계에서 일본만 허용했습니다. 호주에서. 예, 그 정도 대접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뭐 G7 그 유일하게 지금 비백인 국가는 일본밖에 없죠.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뭐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어제와 오늘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과거에 했던 20세기 중반 후반에 이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그런 세계적 위상은 많이 지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일본이. 떨어졌는데 지금 한국이 이런 식으로 자꾸 친북 종북 국가가 된다면은 일본하고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할 거는 분명한데 그게 이제 우리가 좌우가 모두 불편할 정도로 이제 서방 선진국 강대국들과 굉장히 이제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됐다는 거 그게 우리가 예의주시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지금 이 국가적 성격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이제 좀 언론을 해야 되는데요. 네. 자, 그 이야기를 좀. 그래서 이 과거에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로 나가기 전에 타라 이쿠라는 거, 뭐 사이고 다카무라 이런 사람들 그 장시자들이 있었죠.
일본이 개국해가지고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로 타라 아시아를 벗어나서 근데 사실은 이게 거의 뭐 지금 단계 보면 완성된 거는 사실은 같습니다. 서구가 가장 인정하는 나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비즈니스를 아시아 국가로 비즈니스를 해보고 난 다음에 가장 신뢰하고 돈을 띠끼지 않을 나라 같다 1위가 일본으로 나옵니다. 여전히 한국은 대단히 조소합니다만 그 서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싱가포르보다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또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불편한 사실 하나가 과연 그럼 아시아에 이렇게 많은 면적을 가지고 많은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정치제도나 문화, 경제구조 전부 다 다르죠. 근데 여기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나 뽑는다면은 소장님 어느 나라 뽑으시겠어요? 아시아에서? 예. 일본이죠. 일본이죠. 예. 민주주의로 보더라도 가장 또 서구적 선진 사회 제도를 가지는가도 일본이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후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자꾸 트집을 잡으려고 보지만 일본이 지금 한번 보세요. 정권 교체를 해가는 과정이나 국민들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 코로나 방역에서도 일본이 방역에 실패하면서도 올림픽을 41조를 손해보면서도 계속 지키고 약속을 하면서 일본 아니었으면 그걸 다 덮었을 거예요. 최소한 일본은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한다는 거. 일본이 뭐 골판지 침대를 하고 선수촌이 작다 하지만 누가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적자가 41조가 나는 올림픽을 그걸 코로나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가서 폐막식까지 완성할 수 있었을 건가? 일본 말고 어느 나라가 그래 했을 건가? 그걸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뭐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 위험하다는 건 언론 지상에 많이 떠드는데 실제 사망률은 그래 높지도 않고 치사율은 별로 높지 않고 일본에서 국민을 통제해서 전화기를 추적하고 코로나를 가지고 집회를 금지시키고 일본에 이번에 올림픽 반대한다고 시위하는 건 보십시오. 몇백 명이 하다. 그런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는 사람 반대하는 거죠. 아시아 유일의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다. 즉 중국식의 유교적 그야말로 이 디스플린이라고 합니까? 또 사람을 갖다가 이 훈육을 시키는 그런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훈육 민주주의를요. 그래서 지금 사실 20세기 끝나기 전까지 미국을 제외한다면 가장 이제 돈 많고 잘 사는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나라가 근대화에 이제 아주 오점을 남기는 거죠. 이제 군국제, 파시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 하여튼 그 수천 년, 수백 년 역사 중에 실제 세계의 과오를 남긴 그 시점은 사실은 히틀러 같은 경우에 집권 12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기껏해 한 20, 30년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두 나라의 전 역사를 다 그냥 일반화해서 이렇게 비난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지금 전 세계 존재한 나라 중에 어두운 구석이 흑역사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소련,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였던 1900년도부터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능력이 있는데 식민지를 안 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 벨기에 같은 나라도 아프리카에 가서 콩고 자이레 아주 잔혹하게 했죠. 그 중앙이 제일 큰 구역이죠. 다이아몬드 때문에 그래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보면 사실 일본이 이제 전후에 64년대 동계올림픽 하면서 지금 이제 중국처럼 엄청난 고도 성장을 했는데 이게 일본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점잖하고 뭐라 그럴까 그 욕망을 자제할 줄 아는 그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프라자 협정 그 전후 사정을 보면 굉장히 그때 일본이 건방졌던 것 같아요. 워낙 고도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라이징 선인가 뭐 이런 그런 영화도 같은 있었죠. 거 보면 일본이 미국에 가서 그 빌딩이나 그다음에 뭐 영화사를 사들이고 그 숀 코넬하고 웨슬리 스나이프스 나온 거예요. 그것도 있고 또 보면 심지어 그 다이하드 영화도 보면 그 일본이 나카토미 그 LA 빌딩을 그게 아마 80년대 대표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 대기업이 미국 경제를 장악하는 그런 하나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서독 적군파들이 들어오죠. 그걸 이제 미국 카우보이가 다 조지는 이런 스타일. 그래서 지금 그게 아마 80년대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플라자 협정을 맺고 나서 사실은 그때 일본이 좀 가버렸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심지어 수상까지 우리도 이제는 미국에 대해서 노를 말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공공연하게 회자되던 시대에 미국 형님이 이제 손 좀 본 거죠. 손 좀 봤는데 이게 좀 사실은 충격이 너무 컸던 게 그 이후로 근 한 20년, 30년 동안 일본이 성장의 아주 지체화처럼 되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알던 그 일본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충분히 아주 잠재적인 나라고 종합적인 국력으로 볼 때는 한국이 비교가 안 됩니다만. 그런데 이제 일본만 그랬느냐라고 보면 그것도 아니죠. 일본이 어떤 그 89년, 91년부터 터지기 시작한 그 거품, 버블 효과가 극적이라서 그렇지. 미국은 뭐 우리가 알던 60년대
5, 60년대에 미국입니까? 예. 미국도 딱 그져가잖아요. 영국은 뭐 옛날에 알던 그런 영국입니까? 영국 병 뭐 계속 수십 년 그러니까 알았죠. 솔직히 말하면 이 시대를 거치면서 이 산업 구조의 변화를 겪으면서 그 멀쩡하게 살아남아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나라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일본이 워낙 고도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고도 성장이 셋업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충격이 큰 거다. 일본 국민들이 받았던 아마 그 심적 충격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아베가 일어났던 그 성장이 멈춘 사회, 그다음에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이런 길목에서 2012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선전선동에 잘 속아 넘어가진 않는데 아베가 사실 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 철금성 웅변을 잘하는 그런 정치가는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이게 앵앵거리는 그런 목소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떤 이게 2000년 초반에 2012년 그때죠. 그때 이제 일본이 정체가 시작된 것, 정체가 어떤 계속 이제 고질적인 병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 인구를 당장 늘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갖고 그간의 기술적 역량 이런 데는 사회 혁신, 경제 혁신을 통해서 충분히 아마 세계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때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최근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최장수로 집권하는 그런 이제 수상이 됐었죠. 그런데 그때 실질적으로 일본이 또 2012년부터 이제 그 성장률을 상당히 내기 시작했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근데 그 아베가 최근에 한 1시간 반짜리 일반인들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었습니다. NHK에서. 근데 그때 보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얼마나 절망감 느꼈냐면은 이 일본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근면하고 이제 미래지향지구 이런 국민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정체가 한 20년쯤 되니까 과연 우리가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우울증이 시달린 거죠. 그러다가 일부는 야, 그냥 성장 포기하자. 왜 참 성장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냐. 성장 좀 안 하면 어때? 1% 정도만 유지하면 어때? 이런 식의 어떤 그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패배주의가 사회적으로 팽배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들고 나왔는데, 그게 보면 오히려 너무 강성으로 미치다 보니까 일본 제국주의 부활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일본식 군국주의 재판이라는 이런 식의 어떤 불필요한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그렇게 과거에 일본이 즐기던 6, 70년대 즐기던 그런 고도 성장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오질 않았고 그게 이제 스가로 넘어가면서 이게 올림픽을 하면서 뭔가 도약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물론 올림픽이라는 게 올림픽을 한다고 도약되는 건 아니죠. 이미 잘 되고 나온 걸 올림픽에서 한번 승화를 시켜서 이벤트로 하는 거지 올림픽 잘했다고 나라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88년에 올림픽을 했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일어난 건 아니고 한국의 경제의 절정일 때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파티를 한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1968년에 멕시코가 했는데 멕시코 그 이후로 계속 망조가 들었었거든요.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76년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떤 대책, 뭐 이런 게 이제 일본이 굉장히 주저하고 있습니다만, 이 스가 내각이 올림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인기가 없거든요. 지금 지지율 35% 됩니다. 최하로 좀 떨어졌습니다. 집권 후에. 이번에 그 개회식 때 보니까. 네. 일본의 그 왕이 축사를 하면서 축하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저도 좀 충격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아베가 사실은 이 올림픽 나와야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뭔가면 스가는 지금 일본이 한참 어려울 때 일종의 킬링 타임을 하면서 소모되는 소모품으로 전락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베가 굉장히 능수능란한 군인데 아베가 이 장이 안 좋아서 그만둔다라고 했는데 그때 보면 아베의 그 부인이나 가족이 뭐 어떤 학원 사설학원의 뇌물 문제도 벌어지고 접근의 뇌물 문제도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 악재들이 거듭되면서 자기가 여기에서 약한 자에게 한번 던져주고 그리고 다시 복귀하려는 부분을 꿈꾸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일본 최근에 방송 보니까 그런 게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사람이다. 왜? 그 자리에 계속 유지했다가는 더 이상 인기를 올릴. 그렇죠. 다시는 못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위태로울 때 싹 빠져나오고 스가 지금 그 뒤처리를 한다는 건데 물론 일본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 의원 내각제한 나라들 보면은 너무 자주 이렇게 내각이 붕괴되고 또 새로 들어서고 총리가 바뀌거든요. 근데 의원 내각제 속성상 어쩔 도리가 없는 이야기긴 한데 지금
지금 스가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게 이 방역 상황에서 인기가 올라갈 국가 원수가 없죠. 총리가 없죠. 행정 수반이 없고 오히려 지금 이 방역 상황에서 문재인 지지율 40% 갔다 이게 좀 이상한 나라죠. 이상한 나라. 그러니까 이게 스가가 특별히 잘못해서 인기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방역이 있던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와중에서도 올림픽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 크게 대량 사망자가 안 나오는 쪽으로 가고 있고 확진자가 좀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뭐 붕괴되는 상황은 아닌데 아마 권력의 내부 암투에서 스가가 일종의 이제 이 시간 땜방질을 하는 그런 이제 대타 형태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베가 다시 이번에 이제 이 내부 권력 투쟁에서 저 총리직을 되찾지 않겠는가. 그 지금 스가 이건 이제 자민당 내부에 아베 정도의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다시 아베가 나올 가능성은 많은데 물론 아베가 퇴진할 때는 자기는 이제 영원히 물러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에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근데 이 스가라는 사람이 원래 굉장히 관료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는 걸 생방으로 좀 봤었거든요. 봤는데 야당 국회의원들 이런 비판을 가더만요. 총리는 관료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해야지. 총리가 디테일하게. 너무 설명을 하려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스가는 어떤 그 사물을 정확하게 자기가 규정하고 묘사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할 뿐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뭐랄까 정치가로서는 좀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뭔가 어떤 그 복잡한 내용을 명확하게 몇 단어로 집약해가지고 대중들에 전달하는 그런 어떤 강수는 조금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순간적으로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기분은 좋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바이든이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축하한다고 남아있는 파라림픽도 잘 성공시키기 바란다라고 했고 이제 기분이 고무됐었는데 국내적으로 인기는 뭐 전혀 지금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초조했던 게 한 일주일 전인가요? 매년 히로시마에서 그 피폭 이제 기념식을 합니다. 자기들이 약간 고스펠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자 폭탄으로 희생된 유일한 국가다 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갈구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데 이게 이제 뉴스에 문제가 되었던 게 1분을 늦었다고 합니다. 기념식장에.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분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념식을 하기 전에 도착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제가 봤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스가 듣고 1분 늦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념식은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들이 총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적어도 어쨌든 매뉴얼과 에티켓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해진 시간 하는데 총리 네가 안 왔기 때문에 네가 1분이나 늦게 네가 문제겠다 하는데 일본 사회에 어떻게 보면 민주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중국, 한국 대통령한테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거든요. 아베에 대해서 그렇게 일본 도쿄 검찰 일부가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한국 같으면 가능하죠.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실수가 있었는데 그게 식장에서 기념식장에서 초조했던지 가장 중요한 연설문 한 두 구절을 갖다가 스킵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또 방송에 나가서. 또 하나 굉장히 희한한 거는 그 일본의 정치인들은 이 주요 연설에서 거의 뭐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적어서 매뉴얼대로 하더라고요. 좀 보수적이 좀 재미는 없죠. 적응성은 없는데 그래서 한때 제가 그때 생방송으로 본 적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쪽지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 야당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그 총리는 제발 쪽지 안 보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실수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거니까 최근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스가에 대해서. 그래서 스가가 1년 정도 존속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희망 섞인 바람을 나타낸 사람이 2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 한 48%, 절반은 9월 이제 자민당 총리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라. 그러니까 총재 바꿔라라는 게 그 절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교체해야 된다. 이게 무려 이제 18%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합하면은 지금 스가가 물러나든지 스가 내각이 해체돼야 된다고 하는 게 뭐 전 국민 한 66% 정도가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지금 스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아마 이게 그 지금 사실은 이게 뭐 선거 없이 그냥 지나치려 하다가 뉴스에 봤습니다만 이게 방역을 강화하기에 따라서 관리적으로 그게 아마 중의원 해산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법이 아니고 관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해선 안 된다, 중의원 해산은 안 된다라고 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중의원 적당히 조기에 해산하고 이제 그 경쟁 없이
그냥 재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좀 더 힘이 덜 빠졌을 때 그렇죠. 그 일찌감치 해산해서 다시 재신임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입헌 군주제 내각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에서 해산의 요건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바로 어제 계속 이제 일본 TV를 쭉 이제 시청을 쭉 했었는데 아마 지금 수학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가가 빠진다면은 결국 대체할 사람은 결국 아베밖에 없을 것 같다. 다만 그 가능성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막 지금까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일부 일본에 대한 반일과 또 일본의 과거와 또 현재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